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멘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인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멘토링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이야기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링크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 5개 정도 유형의 회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회사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거기서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되는지 정보를 좀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유형의 회사에 근무를 했던 건 아니지만 다양한 회사에 지금 근무를 했었고, 또 18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큰 대기업부터 아주 작은 회사, 또 어떤 외주 형태로도 일을 해보고, 또 군대에서도 코딩을 좀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는 글로벌 벤더사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은 제가 브런치에 글을 올렸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몇 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영상 디스크립션에다가 링크를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크게 5가지 유형의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왼쪽에 A, B, C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하도급 형태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를 좀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A는 소위 말하는 갑 회사, 그 다음 B는 을, 그 C부터는 병 이후의 회사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갑 입장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엔드 유저, 사용자한테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나 뭐 삼성생명과 같은 어떤 금융권 회사들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마케팅 회사라든지 기획회사 같은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도 있겠지만은 어떤 공공기관도 있겠죠. 공기업들. 공기업이라 하면 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행정안전부 같은 그런 공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A 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가 주 비즈니스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사용자에게 직접 하는 그런 회사들을 A 유형의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 유형 같은 경우는 A 회사에서 원청자라고 하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하는 일종의 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으로 따지면 SDS가 있고요. LG로 따지면 CNS, SK, CNC, 그렇게 3개가 빅3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대기업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통 SI 업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시스템 통합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SI도 하지만 SI는 이제 만드는 쪽이고, SM, 시스템 메인터넌스 주로 하는 회사들을 일컫습니다. 조금 전에 빅3 말씀드렸지만은 각 대기업 모두 다 SI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시스템 개발도 하고, 본인들이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회사들은 주업이 IT업이긴 하지만 사용자에게 다이렉트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IT가 주 업무지만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 회사, 이 A에 있는 회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역할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한 가지 빼뜨렸던 게 프로덕트 매니저를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보통 이 B 회사에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들이에요. 협력업체. 외주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이 B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디자이너들, 뭐 퍼블리셔, 내지는 인프라 운영 같은 거를 외주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거를 또 협력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지 여러분들 딱 말씀을 드리면 아는 회사들이 대부분 여기 있고요. 이 회사는 앞에 이 대기업은 알지만은 이 뒤에 있는 이 회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마 잘 알기 힘든 그런 회사들이 여기 있고요. 이 회사들은 아마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굉장히 탄탄한 중견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큰 꼭지가 이제 2개가 있어요. 삼성전자 프로젝트를 3년을 했고, 삼성생명 쪽 프로젝트를 제가 2년을 했었는데, 여기가 개발자가 한 200명 들어갔고,
삼성전자가 최대 한 300명까지 들어갔던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삼성 SDS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겠죠. 이 둘이 하는 일들은 극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쪽 회사들은 자기 비즈니스의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실은 제가 어제 산 거예요. 이 제품을 경쟁력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랑 연결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펌웨어 같은 게 있겠죠. 제가 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계가 다 조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생산 공장 라인에 가면 기계가 어느 정도 조립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개입해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조립을 하고 나면 이게 잘 조립이 됐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런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잘 짜야 제품의 품질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차별성 있게 잘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이 생산 공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보통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ME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론 MES를 잘 써야 이 삼성전자가 이 Manufacturing 제조를 되게 실행을 잘 할 텐데, 이것 자체를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즉 MES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MES를 사용하는 사용장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MES는 보통 삼성 SDS에서 구축을 해요. 그래서 삼성 SDS의 메인 비즈니스 중 하나는 Manufacturing Execution 시스템으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삼성 SDS에서 여러 개발자들이 이 MES를 만들어서 납품하겠죠. 근데 이 MES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삼성 SDS에 속한 개발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죠? 개발자가 300명씩 들어가는데 삼성 SDS 소속 개발자 300명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 SDS는 PM이라든지 PL,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잡아두는 리드 엔지니어들, 아키텍트들, 그 다음 개발자 중에서도 각 모듈에 리드 엔지니어들이 SDS 분들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 코딩을 주로 하는 분들은 협력업체 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도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1, 2, 3단계가 아니에요. 갑을 병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협력업체는 다른 협력업체들을 끌어와서 일을 하고요. 이 협력업체들은 또 끌고 오는 아주 안 좋은 구조의 이런 하도급 체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회사들은 일반적인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들이 자기네들이 단일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프리랜서가 이런 기업의 다이렉트로 붙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어떤 단일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쪼개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원청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회사죠.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회사예요. 그럼 삼성SDS가 돈을 받았어요. 그럼 그 돈에서 일부를 삼성SDS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협력업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려갈수록 보수 부분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하지만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소스 코드를 만드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쪽 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프로젝트가 잘 성공할 수 있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나 이쪽에는 엔지니어들이 실력이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쪽에도 분명히 실력이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본인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 같은 것들을 논할 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력이 뭔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 통해서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의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 플러스 B가 있죠.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사용자를 다이렉트 연결해서 비즈니스 하는데 본인들의 주업이 소프트웨어인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일까요? 뭐 네이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우리 배달의 민족 가지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들, 그죠? 또 어떤 게임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펍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자한테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도 물론 이 협력업체를 같이 씁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회사들처럼 이런 SI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프로젝트를 발주해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직접 개발을 하고,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 내지는 프로젝트의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협력업체들을 활용하기도 하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슬픈 진실이기도 한데, 단가를 낮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소속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소속의 엔지니어를 쓰는 것보다 한 단계 밑에, 두 단계 밑에 있는 회사의 엔지니어를 쓰는 게 인건비가 확 줄어듭니다. 그게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올라갈수록 제가 페이가 많다고 했죠. 여기 한 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를 가지고 여기서 뭐 3명, 4명, 5명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회사에서는 소속 엔지니어가 어떤 코드를 만드는 거를 그렇게 반기질 않아요. 아래쪽으로 쓸수록 인건비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프트 엔지니어의 어떤 대우가 낮은 이유가 이곳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여기랑 대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대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 보면 소프트 엔지니어 초봉이 굉장히 높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제 금액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금액이 아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뭐 10년, 15년 일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이 이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가 더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쪽에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계속 위로 올라가시려고 하죠. 위아래 때문에 어떤 높다 낮다 이런 표현보다는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개발자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뽑는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돈을 제일 많이 주니까 그러면 여기가 가장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를 뽑느냐? 제가 아까 아니라고 했죠.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아주 명확해요. 이쪽에 있는 회사들은 이 처음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에 대한 실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실무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 회사에 입사하는 건 실은 어렵습니다. 대신 이 회사에 맞는 인재상, 그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돈을 투자해서 보통 1년 정도 많은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 인재를 키워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실력 좋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데려올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씩 공채로 뽑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은 뭘까요? 인재상. 아까 실력보다는, 실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펙, 그죠?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근데 대학을 그렇다고 해서 학벌을 본다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거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점수가 내가 원하는 기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인턴 활동, 뭐 자원봉사 뭐 이런 거 뭐 다 있겠죠. 그리고 면접 볼 때도 솔직히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댐데미 같은 걸 보겠죠. 실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펙을 잘 맞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예요. 내가 정말 끝내주게 실력이 좋아요. 근데 이 스펙에 부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년제를 나왔는데 학점이 3.0이 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회사에 입사 지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학점이 좋다고 해서, 영어 점수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냐? 그거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 그룹에서는 이 유형의 사람들을 뽑아야 회사가 유지되는 거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 전공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점이 좋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들을 다 맞추면 일단 입사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이라 판단이 되면 입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는 다 지금 대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회사가 좀 더 기준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쪽이 뽑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뽑는 그 풀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메인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는 메인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기 있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생산을 잘 했는지 테스트하는 코드를 짜고 싶다. 그 코드가 막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코드가 아니에요. 한두 명 붙어가지고 하는 코드고, 그 코드가 소위 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고, 더 다양한 어떤 벤더사들이랑 협업하면서 더 좀 스케일 높고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하면 또 갑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갑질의 대상이 됩니다. 을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가 돼버려요. 왜냐면 여기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고객은 여기인데, 본인들 엔지니어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장 잘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 실력도 품질도 올라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낀 이 회사의 입장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위치예요. 그리고 실력도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이분들이 산으로 안 가고 한 방향으로 쭉쭉쭉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일단 이런 스펙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조인할 수가 있죠. 제가 실력이 정말 좋아요. 나는 프리랜서로 뛰면서 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일을 하시면 프리랜싱도 가능하고 어떤 이런 스펙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가능성도 높을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떼가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받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유니크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그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 랭귀지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자바 엔지니어는 굉장히 많지만은 이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랭귀지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좀 불안할 수는 있겠죠. 불안할 수 있고 수입이 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쪽도 내가 어떤 이런 쪽에 좀 스펙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프트 엔지니어 실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쪽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우라는 것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굉장히 좋죠? 지금 약간 여기 좀 단점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대우도 되게 괜찮고 회사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실력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일단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들어가시려면 무조건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본 프론트엔드 신입 개발자 모집 공고 하나를 봤는데, 코딩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서류 면접을 보지 않고 바로 인터뷰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공고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력만 좋으면은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떤 역량을 좀 펼치고 성장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이런 회사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업에 가시면은 물론 여기 회사들보다 좀 더 수평적이고 더 좀 자유로운 분위기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분위기로 좀 변화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회사들이 여기 회사에서 파생된 회사들도 되게 많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CEO들이나 되게 높으신 분들이 이 회사 출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섞인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조금 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게임 쪽 회사는 일을 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생태계가 달라요. 게임 쪽은
이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게임 같은 경우도 소프트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량들이 되게 많고, 제가 아는 후배, 여기서 같이 일했던 후배가 현재 펍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여러분 맨날 게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게이머이시고 소프트 엔지니어 쪽에도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도 굉장히 좋죠.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할들, 예를 들어 디자이너다, 그런 프론트엔드 쪽 전문 인력이다, 이런 분들도 이쪽에서 활동하기 되게 좋죠. 그렇죠? 뭐 캐릭터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게임 뭐 시나리오 같은 거 디자인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우아한 얘기들, 배달의 민족도 보면은 여기 이제 브랜드,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친구 있죠? 그런 마케팅 파워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쪽 디자이너라든지 이쪽으로 또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코딩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가 아마 5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도 제 사수가 철학과 출신이었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소프트웨어 전공자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디자인하는 능력,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딩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뭐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PM 역할도 있고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벤더사입니다. 벤더사. 제가 지금 벤더사에 있는데, 벤더사는 이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를 납품하는 회사들이에요. 보통 글로벌 벤더사고, 한국 벤더사는 뭐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그 APM으로 유명한 제니퍼 소프트 같은 게 있겠죠. 뭐 명실공히 저희 마켓쉐어 1위 회사니까 그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벤더사들은 여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엔드 유저가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이쪽 회사들인 거예요. 이쪽 회사들. 그러니까 B2B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여기는 다 B2C, B2C. 여긴 B2B, B2B. 이 벤더사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밖으로 빼놨냐면은, 이 A 형태의 회사랑 같이 일할 수도 있고, B 형태 회사 이거 다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회사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벤더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도급으로 따지면 갑을 뭐 병, 갑을 병정, 아니면 보통 그냥 을은 아니에요. 왜냐면 벤더사가 다이렉트로 붙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벤더사랑 같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벤더사 중에서도 소프트 엔지니어가 없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툴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붙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벤더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여기랑 달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제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정말 특화된 그런 글로벌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100% 실력입니다. 100%. 정말 실력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 다 글로벌 벤더사이기 때문에 한 3주 전, 4주 전에 올렸던 그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역량 3가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어 실력도 되게 뛰어나야 되는 거고, 본 사람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일반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물건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일즈 관련된 영역에 이런 엔지니어들 많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기술을 한국에 전파하는 그런 어드보케이트, 에반젤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경력이 좀 없고 이럴 때 이런 벤더사에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주니어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는 하지만은 어떤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서포트 엔지니어 같은 형태로 조인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지는 커스터머의 성공을 바라는 커스터머 석세스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벤더사일수록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작은 벤더사일수록 좀 더 역량이 높은 엔지니어들을 먼저 뽑은 다음에 나중에 스케일 아웃하는 형태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금 빠뜨린 업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청사진이라고 하죠. 블루프린트. 어떤 유형의 회사들이 있는지 좀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에서 좀 검색을 하시고 또 입사 지원을 하시면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직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이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여기서 가장 오래 일을 했고 좀 갑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는 벤더사로 간 이런 케이스예요. 이쪽 회사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는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했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했고 또 어떤 컨퍼런스 가서 발표도 하고 이런 회사에 가서 제가 직접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더 이 부분 좀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댓글 읽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에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로.